서울 최대 규모의 호텔 연회장에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모든 것이 꿈처럼 반짝였다. 나는 남편이자 소프트웨어 회사 넥스테크의 공동 창업자인 박강민의 곁에 서서 쏟아지는 축하의 말을 미소로 맞이하고 있었다. 오늘은 회사 창립 5주년 기념일이자 넥스테크가 마침내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이었다. 우리 부부가 피, 땀, 눈물, 그리고 청춘을 바쳐 이룩한 성과였다. 나는 옥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으며 과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화장을 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충만함이 가슴을 채웠다. 싱가포르에서의 유망한 커리어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던 첫날이 떠올랐다. 친구들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저 웃어넘겼다. 이곳에는 학창 시절부터 사랑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강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첫 코드라인을 작성했고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함께 밤을 새웠으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쪼갰으며 서로를 의지했다. 넥스테크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자식이었고 우리 사랑과 희생의 증거였다. 근사한 수트 차림의 강민은 정말 멋있어 보였다. 그가 연단 위로 올라섰다.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지나온 여정,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께해준 파트너사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나는 아래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그가 기술적인 두뇌라면 나는 대내외적인 살림을 도맡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며 넥스테크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린 한 쌍의 퍼즐 조각 같았다. 그때 강민의 목소리가 낯선 감동에 젖어나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오늘 그가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한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고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거대한 원동력이었던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사람은 묵묵히 제 곁에서 가장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연 회장은 숨을 죽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항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나는 그와 함께 이 영광의 순간을 나누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무대의 다른 한쪽 구석을 향해 있었다. 유리 씨, 이쪽으로.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다정한 목소리였다. 무대 뒤편에서 한 젊은 여자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케팅팀에 입사한 지 1년 남짓된 신입사원, 최유리였다. 그녀는 하얀색의 펑퍼짐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지만 제법 뚜렷하게 불러온 배를 가리지는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음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가 강민의 곁으로 다가가자 내 남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부축했다. 다정하고 친밀한 몸짓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붉은 장미 한 다발을 건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감미롭게 흐르던 음악은 갑자기 생경하게 들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이내 벌집을 쑤신 듯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호기심 어린 눈빛, 안타까워하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정 어린 시선. 그 시선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아팠다. 뺨이 화끈거리고 목이 바싹 타들어갔으며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모든 관심의 한가운데 서서 내 영광스러운 파티의 주인공이 아닌 가장 비참한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강민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행동, 유리의 부름배, 모든 것이 이미 명백한 선언이었다. 그는 모두 앞에서 그들의 관계를, 자신의 배신을, 그리고 나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을 선포한 것이다. 나의 정신적인 자식이 막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 순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갖고 온 가정은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가장 먼저 덮쳐온 감정은 고통이 아니었다. 온몸이 차갑게 식는 듯한 공허함이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오직 무대 조명 아래 나란히 서 있는 강민과 유리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은 참 잘 어울려 보였다. 성공한 사업가와 그의 아이를 가진 젊고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그와 함께 가장 힘든 세월을 보낸 아내인 나는 순식간에 낡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자 잉여 인간이 되어버렸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서 대표님, 정말 안 됐네.
설마 했는데 저런 거였구나. 띄엄띄엄 들려오는 말들이 비수처럼 내 자존심을 찔렀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강민의 어머니. 강 여사는 흡족함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었다. 내가 너무 강해서 자기 아들을 휘어잡고 산다고 늘 불만이었다. 지금쯤 그녀는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허리를 꼿꼿이 폈다. 무너질 수 없었다. 적어도 여기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서지혜. 어떤 역경 앞에서도 고개 숙이는 법을 몰랐던 윤희수 회장님의 딸이다. 나는 손에 쥔 클러치를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육체적 고통이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었다. 나는 내 시선을 피하려는 강민이 서 있는 무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나는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옥색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자 연회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과 유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경계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연단 위로 올라가 강민의 바로 옆에 섰다. 그리고 넋이 나간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나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선 후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에 내가 지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미소였다. 안녕하십니까, 귀빈 여러분. 내 목소리는 맑고 침착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박강민 대표의 아내이자 넥스테크의 공동 창업자이며 대주주인 서지혜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 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 어린 놀라움을 똑똑히 보았다. 오늘 저희의 성공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넥스테크의 성공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과 지지 덕분입니다. 나는 핏기가 가신 채 굳어있는 강민을 돌아보았다. 또한 제 남편의 아주 감동적인 연설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언제나 재능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러고 나서 나는 투자자들, 특히 내 어머니인 윤희수 회장님이 이끄는 미래투자그룹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방금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여 저는 대주주이자 회사의 발전 전략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 경영진의 경영윤리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연 회장을 짓눌렀다. 따라서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어머니이신 미래투자그룹의 윤희수 회장님께 넥스테크에 대한 모든 추가 투자 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저희는 전면적인 재평가를 진행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원한다면 도덕적 기반이야말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친 나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하객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위풍당당하게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강민의 경악에 찬 시선, 분노로 새파랗게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유리의 넉나간 표정이 느껴졌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파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울부짖지도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다. 나는 오직 나의 지위를 이용해 그들이 내게 안겨준 모욕에 되갚아 주었을 뿐이다. 그것이 누구도 자신의 존엄성을 짓밟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여자의 반격 방식이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내가 뒤에 남겨두고 온 혼란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 숨막히는 공간,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직접 차를 몰았다. 핸들을 쥔 두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녁 내내 애써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상처의 눈물이었다. 나는 강민과 함께 꾸렸던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곧장 엄마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망가져도 언제나 환영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엄마의 저택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조용한 정원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차를 보자마자 집사 아저씨가 서둘러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엄마, 윤희수 회장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자그마한 체구였지만 강인한 기품이 흘러나왔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나를 품에 안아주셨다. 돌아왔으면 됐다, 내 딸. 엄마는 내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한 번의 포옹, 엄마의 소박한 한마디에 내 안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엄마는 내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시며 여전히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엄마는 내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내가 겨우 진정하자 엄마는 나를 거실로 데리고 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건네주셨다. 잘했다. 엄마는 나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얘기 다 들었다. 무대 위에서 네가 대처한 방식 아주 대단했어. 그들이 널 욕보이게 두지 않았구나. 하지만 엄마 너무 아파요. 나는 흐느꼈다. 그 사람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년의 정, 5년간 함께 일군 회사. 그 모든 게 고작 1년 남짓 만난 여자만도 못하다는 건가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다. 남자는 한번 마음이 변하면 그렇게 야박해지는 거란다. 딸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그저 믿음을 엉뚱한 곳에 줬을 뿐이지.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니.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모녀가 함께 버티면 돼. 엄마의 굳건함은 요동치던 내 마음을 점차 진정시키는 안정제 같았다. 우리는 더 이상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내 친구이자 스승이었고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의 충직한 비서인 준수가 들어왔다. 그는 회사 창립 초기부터 나와 함께 일해온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준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대표님, 전화를 안 받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준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 보고 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물었다. 준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다. 대표님, 최근 회사 자금 흐름에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진 컨설팅이라는 회사로 거액이 지출된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알아봤더니 이 회사는 설립된 지 몇 달밖에 안 됐고 대표는 다름 아닌 박 대표님 어머니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나와 엄마는 경악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준수는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유령 계약을 만들어 넥스테크의 자금을 빼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박 대표님이 지난달에 개인 변호사를 몇 차례 만났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이 배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강민은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회사를 통째로 삼키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밤의 파티는 단순히 애인을 공개하는 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준수의 말이 끝난 후 거실은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똑딱 소리만이 들릴 뿐 깊은 침묵에 잠겼다. 엄마는 잠시 충격에 빠진 듯 했으나 이내 노련한 여성 기업가의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준수의 손에서 서류 뭉치를 받아 돋보기를 쓰고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강민이와 그 어미, 엄마는 이를 갈며 차갑게 말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구나. 나는 마치 바닥 없는 심연으로 떨어진 기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감정적인 배신감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내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사업에서까지 속았다는 고통이 겹쳐왔다. 나는 강민이 그저 마음이 변해 새로운 것에 잠시 눈이 멀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음모였다.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남편과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노력과 지성 그리고 명예까지도. 준수는 자신이 은밀히 조사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했다. 성진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 회사였다. 넥스테크가 그 회사와 맺은 컨설팅 계약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계약 조항들은 하나같이 모호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체된 금액은 이미 수백억 원에 달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표님, 준수는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박 대표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컴퓨터에서 본 이혼 합의서 초안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이혼 합의서였다. 그 안에서 강민은 모든 잘못을 내게 돌리고 있었다. 내가 사업에만 몰두해 가정을 등한시했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부분은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었다. 넥스테크의 모든 지분은 강민이 주된 창업자이며 핵심 기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성진 컨설팅을 통해 만들어낸 유령 부채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했다. 이 서류에 서명한다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넘어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터였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시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수년간의 부부의 정이 결국 이렇게 배신과 악의로 가득 찬 종이 한 장으로 평가되는 것이었다. 강민과 그의 어머니 눈에 나는 그저 영광의 정상에 오르기 위한 도구이자 발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자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걷어차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대표님의 기술 기반에 대한 기여 흔적까지 모두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준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박 대표님 혼자만의 것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팀을 고용해서 몇몇 중요한 모듈을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다. 고통은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로 변했다. 그 기술 기반, 그것은 나의 심혈이었다. 똑똑하고 유연한 기업 관리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는 바로 나의 것이었다. 내가 싱가포르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에서 잉태된 것이었다. 강민은 단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사람일 뿐인데 이제 그는 그 공로마저 통째로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엄마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됐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지혜야, 넌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 더 이상 가치 없는 남자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명예와 내게 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엄마의 단호한 눈빛이 내게 거대한 힘을 불어넣었다. 그렇다. 나는 무너질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내가 희생한 청춘의 세월을 위해, 그리고 저 배신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내게는 엄마가 있고 준수가 있고 그리고 진실이 내 편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모녀는 단 1분도 허비하지 않았다. 엄마는 가족의 오랜 친구인 강은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화려한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법조계에서는 복잡한 경제 분쟁 사건에서의 정직함과 풍부한 경험으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대형 로펌들의 위세와는 달리 조용하고 작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강은영 변호사는 60대 초반으로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돋보기 안경 너머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다. 그녀는 향긋한 연잎차를 내오며 우리 모녀를 맞았다. 파티에서의 연극부터 준수가 수집한 증거까지 내가 모든 사건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하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비로소 나지막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혜씨 겪었을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군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들이 파티에서 너무 성급하고 노골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이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벌었으니까요. 그녀는 준수가 찍어온 이혼 합의서를 들고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다.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합의서로군요. 그녀가 평가했다. 그들은 지혜씨와 어머님을 너무 얕봤어요. 애인과 임신 사실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당신이 무너져서 어떤 서류에든 서명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번 일은 전적으로 변호사님께 맡겨야겠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말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있는 재산 분쟁입니다. 우리는 불륜이라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는 단지 회복 불가능한 파탄의 원인이자 강민 씨의 부정직함을 증명하는 요소로만 활용할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혜 씨, 지금부터 우리는 명확한 법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넥스테크의 설립과 발전에 대한 당신의 기여가 단순히 자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적 자산, 즉 아이디어와 핵심 기술에 대한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초창기 아이디어를 교환했던 이메일, 스케치, 수첩 기록, 그리고 초창기부터 당신의 작업 과정을 지켜본 옛 동료들의 증언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겁니다. 둘째, 그녀가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렸다. 우리는 그들의 회사 자금 횡령 행위를 공격해야 합니다. 준수 씨가 그 유령 회사를 찾아낸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죠.
이 사실은 강민 씨와 그의 어머니가 불투명한 행위를 저질렀고 당신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강 변호사의 명쾌하고 전략적인 분석을 듣자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이 점차 맑아졌다. 더 이상 막막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나는 믿음을 맡길 올바른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한결 단단해져 있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옛날 자료들을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강 변호사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법은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싸움은 길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끈기를 갖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세요, 지혜씨. 강 변호사와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이야기 속의 비련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나는 본래 내 것이었던 것들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과거와 마주하고 다가올 전쟁에 필요한 중요한 조각들을 찾기 위해 한때 나의 보금자리였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강 변호사를 만난 이틀 후 나는 강민과 함께 우리 집이라 불렀던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무거웠다. 이곳은 10년간의 사랑과 결혼 생활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다. 집안 구석구석, 가구 하나하나 모두 내 손으로 직접 고르고 배치한 것들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며 작은 정원에서 강민과 함께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쓰라렸다. 나는 일부러 강민이 회사에 있을 시간인 정오 무렵을 택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나오고 싶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는 우리 부부의 공동서재로 직행했다. 방은 여전히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책상 위에 놓인 우리의 결혼사진이 문득 지독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나는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 더미를 뒤지고 옷장 꼭대기에 먼지 쌓인 상자들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나무 상자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낡은 갈색 가죽 커버의 수첩이었다. 이것은 내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사용했던 수첩으로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들, 혁신적인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초기 스케치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내 글씨는 군데군데 희미해져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 구조에 대한 도표,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메모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이것이야말로 넥스테크의 영혼이었고 내 기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수첩을 손에 쥐자 잃어버렸던 힘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나는 수첩과 관련 자료가 담긴 USB 몇 개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챙겼다. 막 자리를 뜨려 할 때 방문이 갑자기 열렸다. 강민이 그곳에 서서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아마도 내가 돌아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약간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물건 가지러 왔어요. 나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민은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을 보더니 그의 눈에 순간 불안감이 스쳤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세게 닫았다.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해. 제발. 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파티에서 있었던 일은 내가 잘못했지만 당신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어. 회사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알아?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회사 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울 때 그때는 회사 생각을 했나요? 나를 빈털터리로 빚더미에 앉혀 내쫓을 이혼 합의서를 준비했을 때 그때는 부부의 정, 내 노력을 생각했냐고요? 강민의 얼굴색이 변했다. 내가 그 사실들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당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강민 씨. 더 이상 연기하지 말아요. 나도 이제 지쳤으니까. 나는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제 그 눈에는 거짓과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무조건적으로 믿었어요. 당신과 함께 사업을 일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로 돌아왔죠. 그런데 당신은 내게 무엇으로 보답했나요? 배신과 잔인한 음모로요. 강민은 당황한 듯 내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다. 지혜야, 내 말 좀 들어봐. 모든 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유리 씨와의 일은 실수였어. 난 아직 당신을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투자그룹의 한 요청 철회해줘.
우리 노력을 이렇게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자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금 그의 말은 나를 역겹게 할 뿐이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강민 씨,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당신 사랑이 그렇게 값싼 거였나요? 그럼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면 당신한테는 모든 게 당신에게 불리해지면 쉽게 버릴 수 있는 실수일 뿐인가요? 나는 오늘 당신의 변명을 듣거나 매달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것을 되찾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나는 절대로 그 어떤 불공정한 이혼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넥스테크에서의 내 명예와 노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이 일을 벌였으니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나 단단히 하세요. 말을 마친 나는 그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문을 열고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강민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정면 대결은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더 이상의 사랑도 희망도 없었다. 오직 내 앞에는 정의를 되찾기 위한 단 하나의 길만이 남아있었다. 그 집을 떠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강민과의 대면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내가 찾아낸 증거들은 좋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강 변호사의 말대로 이 전쟁은 아직 길고 험난할 터였다. 이후 며칠간 나와 준수는 쉴 새 없이 일했다. 우리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넥스테크 초창기 시절 나의 역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을 추가로 찾아 나섰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넥스테크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은 수동적인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민과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경영권을 쥐고 있었다. 그들은 얼마든지 방해 공작을 펼칠 수 있었다. 내게는 나만의 것,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필요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자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해서도 넥스테크와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강민 없이, 넥스테크 없이 이 서지에는 여전히 훌륭한,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기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넥스테크를 위해 만들었던 기술 기반, 나는 그것을 훨씬 더 우수하고 현대적인 버전으로 다시 구축할 자신이 있었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엄마에게 말씀드렸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그래, 내 딸. 그게 바로 기계 있는 사람의 방식이지? 낡은 집을 되찾으려 애쓰기보다 스스로 새로운 성을 짓는 거야. 넌 마음 놓고 일만 해. 자본은 엄마가 책임질게. 엄마의 지지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디어와 자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는 동반자, 재능 있는 기술 인재들이 필요했다. 그때 현우가 떠올랐다. 현우는 나와 강민의 대학 동기였다. 예전에는 우리 셋이 같은 그룹으로 어울려 다녔다. 현우는 착하고 성실하며 공부도 아주 잘했지만 활발하고 사교적인 강민과는 달리 성격이 다소 조용한 편이었다. 나는 현우가 나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챙겨주기만 했다. 졸업 후 나와 강민이 연애를 시작했고 현우는 유학을 떠나 해외에서 일했다. 몇 년 전 그가 귀국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유명한 기술 분야 투자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이라 조금 어색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지혜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내. 현우 넌? 전화해서 방해한 건 아니지? 방해라니 무슨 소리야. 옛 친구가 전화해주니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현우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내 상황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고통을 과장하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즈니스 계획처럼 담담하게 설명했다. 현우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나는 위로나 최악의 경우엔 동정을 받을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나는 이날을 기다렸어, 지혜야. 네가 넥스테크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을 발할 날을,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내 재능은 네가 지금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진심이야, 지혜야. 현우가 말을 이었다. 나는 항상 넥스테크의 행보를 지켜봐왔어. 그 기반이 너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강민이는 뛰어난 프로그래머지만 전략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바로 너야. 네가 독립하기로 한 결정은 네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될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나는 친구로서뿐만 아니라 투자자로서도 널 지지할게. 나는 너를 믿어. 지혜야. 현우의 말은 메말은 내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한 남자가 나를 배신당한 아내라는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재능과 진정한 가치로 인정해 주었다. 현우와의 통화는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새 여정에서 첫 번째 동맹군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와의 통화 후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현우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만남을 주선하여 명문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갓 졸업한 젊은 엔지니어 팀을 소개해 주었다. 그들은 열정과 지성, 그리고 큰 비전이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청년들이었다. 내가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한 더 스마트하고 유연한 차세대 기업 관리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그들의 눈은 빛났다. 그들은 나의 비전과 풍파를 겪어낸 여성의 당당함과 자신감에 매료되었다. 몇 번의 회의 끝에 우리는 의기투합했다. 뉴젠테키, 즉 새로운 세대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모든 희망과 결의를 담은 새 회사가 설립되었다. 우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햇살이 가득한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다. 나와 젊은 친구들은 밤낮으로 함께 일했다. 뉴젠테크의 분위기는 최근 몇 년간의 넥스테크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에는 암투나 계산이 없었고 오직 기술에 대한 열정과 팀워크만이 존재했다. 나는 마치 창업 초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주체적이고 강인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나를 찾아왔다. 바로 유리였다. 그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파티에서 화려하게 등장했을 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불러온 배는 더 커져서 걸음걸이가 무거워 보였다. 그녀에게는 이전의 당당하고 도전적인 모습 대신 눈물이 그렁그렁한 가련한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지혜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 지혜씨와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제발 부탁이에요. 강민씨를 그냥 놔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조용히 커피를 저으며 그녀가 다음에 어떤 연극을 펼칠지 기다렸다. 유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강민씨,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지혜씨가 투자 철회를 선언해서 회사는 위기에 처했고 파트너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요. 어머님은 매일같이 압박하시고요. 그 사람 살이 몇 킬로나 빠졌어요. 지혜씨가 화난 건 알지만 그래도 두 분은 10년이나 함께한 사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 아이도 있잖아요.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요. 전 그저 제 아이가 온전한 가정에서 아빠와 함께 태어나길 바랄 뿐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고소 취하해 주시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보상금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강민 씨에게 그렇게 말할게요. 제발 그냥 손을 놔주세요. 그 말을 듣자 나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 걸까? 돈으로 침묵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자로? 그녀와 강민은 만천하에 나를 모욕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몄다. 이제 와서 내게 정의와 무고한 아이에 대해 설교하다니.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유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할 말 다 했어요?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유리는 내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다. 첫째,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나와 강민 씨의 문제는 더 이상 삼각관계의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업이고 법의 문제죠. 그와 그의 어머니는 사기를 치고 재산을 횡령하려 했어요. 그건 범죄고 범죄는 처벌받아야 해요. 당신이나 그 아이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둘째, 아이를 방패로 삼지 말아요. 정말 아이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다른 사람의 가정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고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았어야죠. 아이는 죄가 없지만 어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민 씨에게 가서 전해요. 나는 그의 돈 따위는 필요 없다고. 내가 필요한 건 정의라고요.
나는 절대로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정말 당신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그에게 진실을 마주하고 법 앞에서 책임을 지라고 조언하세요.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일 테니까요. 나는 유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났다. 등 뒤에서 그녀의 가련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쓸데없는 동정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유리와의 만남 후 몇 주 뒤, 강 변호사의 예상대로 강민이 반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대화나 협상이 아닌 훨씬 더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을 사용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넥스테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강민이 나를 고소한 것이었다. 죄목은 영업 비밀 보호 조항 위반 및 지적 재산권 절도였다. 몇 장에 달하는 소장은 단호한 어조로 내가 회사를 떠난 후 넥스테크의 핵심 기술 비밀을 이용하여 뉴젠테크를 설립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뉴젠테크의 즉각적인 운영 중단과 함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이자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새 회사를 싹부터 짓밟으려는 시도였다. 이 소식을 접한 뉴젠테크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회사의 미래를 걱정했고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그들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모두에게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그들의 비열한 수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뉴젠테크에서 만들고 있는 기술 기반은 넥스테크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아이디어와 구조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업무에 집중해서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적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의 침착함은 모두를 안심시켰다. 그 후 나는 즉시 소장을 들고 강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내 걱정과는 달리 그녀는 소장을 쓱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자승자박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고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모든 증거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을 만들어 주었네요. 강민이라는 친구는 정말이지 제 어미에게 오냐오냐 커서 어리석기 짝이 없군요. 강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우리는 신속하게 반소 서류를 준비했다. 우리는 강민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저작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내가 찾아냈던 낡은 수첩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되었다. 한 장 한 장의 기록, 모든 구조도를 복사하고 공증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넥스테크의 설립 시점과 대조해 보아도 명백했다. 우리는 또한 5년도 더 전에 나와 강민이 처음 아이디어를 교환하던 시절의 이메일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주요 방향을 제안하고 구상했음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강 변호사는 넥스테크에서 퇴사한 2명의 엔지니어와 연락이 닿았다. 그들은 창립 초기부터 일했던 사람들로 내가 그들과 함께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것을 보았고 제품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직접 들었던 증인들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나의 진심과 강 변호사의 법적 보장에 힘입어 그들은 증인으로 나서기로 동의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민과 그의 변호사는 매우 자신만만한 태도로 넥스테크의 기술이 독보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우리의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하자 강민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수첩 사본을 보고 경악했고 강 변호사가 옛 이메일을 인용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명의 옛 동료 증인이 등장했을 때 강민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다. 강민의 소송은 나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평판과 넥스테크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날리는 계기가 되었다. 기술 업계에서는 치졸한 소송과 공동 창업자에 대한 야박한 처사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넥스테크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나는 첫 라운드를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무고 소송에서의 패배는 강민과 그의 어머니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전공법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더 어둡고 추악한 수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우리 측, 증거 수집의 핵심 연결고리, 특히 넥스테크의 비리를 잘 아는 증인들이었다. 준수는 특유의 성실함과 인맥을 통해 핵심 인물 한 명을 찾아냈다.
바로 넥스테크의 전직 회계팀장인 최 부장이었다. 최 부장은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약 6개월 전 갑작스럽게 퇴사했다. 바로 성진 컨설팅과의 수상한 거래가 시작된 직후였다. 준수는 최 부장이 부정한 일에 손을 담그기 싫어 퇴사했을 것이며 그가 중요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 부장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온화한 중년 남성이었다. 준수가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는 처음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보복이 두려웠고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다. 김 비서님,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 부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여사님, 그분 간단한 분 아닙니다. 저에겐 처자식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준수에게 천천히 다가가라고, 때로는 친구처럼 안부를 물으며 신뢰를 쌓으라고 일렀다. 점차 준수의 진심과 아마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최 부장은 조금씩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성진 컨설팅과의 모든 계약이 강 여사의 지시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는 회사의 다른 탈세와 비용 부풀리기 사실도 많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최 부장을 협력하도록 설득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강 여사가 손을 썼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고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사립학교 교사로 일하는 최 부장의 아내는 갑자기 학교로부터 트집을 잡히고 온갖 불합리한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고등학생인 큰아들은 어느 날 하굣길에 낯선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시비가 붙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제때 말려 큰일은 없었다. 이 사건들은 심각한 결과를 낳지는 않았지만 무게감 있는 경고였다. 최 부장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준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님, 제발 저희 가족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서 대표님을 더 이상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준수에게서 전말을 듣고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비열한 자들에 대한 분노보다 최 부장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10배는 더 컸다. 나의 싸움 때문에 무고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만하자, 준수야. 나는 준수에게 말했다. 그분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자. 그분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아쉬웠지만 우리는 이 방향을 잠정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증인을 잃으면서 우리의 조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고 어려움은 쌓여만 갔다. 나는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적은 돈과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수단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었다. 최 부장 일로 내가 다소 낙담한 것을 보신 엄마는 어느 날 저녁 나를 서재로 부르셨다. 엄마는 국화차를 우려내셨고 은은한 향기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무슨 생각하니? 엄마가 내 앞에 찻잔을 놓으며 부드럽게 물으셨다. 너무 지쳐요, 엄마. 그들은 너무 잔인해요.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건 원치 않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정원이 어둠에 잠긴 창밖을 바라보셨다. 딸아, 사업이든 인생이든 손실 없는 전쟁은 없단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알아야 해. 네가 최 부장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한 건 옳은 결정이야. 하지만 그게 우리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란다. 적을 이기려면 먼저 내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 엄마는 깊은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셨다. 오늘 엄마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네, 옛 시어머니 강민이 엄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란다. 나는 놀랐다. 엄마는 지금껏 시댁에 대해 거의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평범한 가정이고 특별한 건 없다고만 하셨었다. 사실 엄마가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나는 강민이 엄마 강 여사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단다. 우리 둘 다 막 사업에 발을 들인 젊은 시절부터 말이야. 그때도 그녀는 예쁘고 똑똑했지. 하지만 그녀의 똑똑함은 야망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을 동반했단다. 엄마는 예전에 강 여사가 아주 친한 친구와 동업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함께 작은 봉제 공장을 세웠다. 하지만 공장이 번창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계략을 꾸며 친구의 남편을 유혹하는 동시에 친구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뒤집어 씌웠다. 결국 그녀는 사업체 전체를 가로챘고 그 친구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강민이 아버지, 엄마가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그저 성실한 기술자였단다. 강 여사가 그와 결혼한 것도 그가 공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재능이 좀 있었기 때문이야.
그는 평생 아내의 그늘에 가려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때도 조용히 갔지. 강민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제 어미의 과보호 속에서 돈과 권력에 대한 생각만 주입받았지. 그 아이는 제 어미를 판박이처럼 닮았어. 재능은 좀 있지만 본성은 나약하고 탐욕스러우며 조종당하기 쉽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점차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잔인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탐욕과 배신은 이미 그녀의 피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 강민은 실은 제 어미라는 틀에서 찍어낸 제품에 불과했다. 그럼 유리 씨는요? 내가 물었다. 엄마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아이는 내가 보기에 강 여사 손에 있는 장기짝에 불과해. 그녀는 강민이가 여자를 밝힌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 아이를 접근시킨 거지. 젊고 말 잘 듣고 게다가 대를 이을 손주까지 낳아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도구가 어디 있겠니. 그녀는 유리를 이용해 강민이를 묶어두고 임신을 무기 삼아 너에게 모욕을 준 거야. 그리고 나중에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아이의 운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지. 엄마의 분석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강민과 유리에게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진짜 주모자가 바로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녀야말로 모든 음모의 두뇌였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목표는 단지 강민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교활한 여자여야 했다. 이 싸움은 실질적으로 나와 그녀의 대결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최 부장을 잠시 내버려 두기로 결정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오후 택배 기사가 엄마 집에 작은 상자 하나를 배달했다. 발신인 이름은 없고 주소만 적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선물이 아니라 아무런 상표나 표시도 없는 검은색 USB 하나만 들어있었다. 나와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날짜별로 이름이 붙여진 몇 개의 오디오 파일이 나타났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시키는 대로만 해. 계약서에 사인하고 돈은 이체하고 뒤실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서지의 걔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강민이는 내 말이라면 꼼짝 못하니까. 다음으로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발각되면 사기 횡령 및 탈세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험에는 다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강 여사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서지혜만 쫓아내면 넥스테크 전체가 우리 모자 것이 되는데 그때 가서 이까짓 돈이 문제겠어. 걱정 마. 내가 자네를 박대하진 않을 테니. 나와 엄마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총 5개의 녹음 파일에는 강 여사가 변호사, 성진 컨설팅 관계자, 그리고 강민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 내용들은 유령 회사 설립, 허위 계약서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부터 회사 강탈 및 내게 빚을 떠넘기려는 계획까지 그들의 모든 음모를 폭로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수십 명의 증언보다 더 가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최 부장님이에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분명 그분일 거예요.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양심상 침묵할 수는 없으셨던 거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감사를 담았다.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분께 빚을 졌구나. 우리는 즉시 파일들을 열어 안전한 곳에 복사하고 사본 하나를 강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이라면 우리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그날 밤 나와 엄마가 뉴젠테크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엄마 집에 경보음이 갑자기 울리며 엄마의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되었다. 엄마는 서둘러 보안 카메라를 켰다. 밤의 흐릿한 영상 속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뒤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우리가 오후에 USB를 열어보았던 엄마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와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2명의 침입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서재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서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귀중품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분명 그들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어. USB를 찾으러 온 거야.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여사가 최 부장 일을 알아챈 거야. 모든 단서를 없애려고 발악하는 거지. 네가 조심성 있게 백업해두고 원본을 가져오길 정말 잘했다. 실패로 끝난 침입 시도는 강민 모자의 당황과 절망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가장 미친 짓도 서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침묵의 시간이 끝났으며 이제 그들이 더 위험한 수단을 사용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더욱 신중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싸움은 가장 긴박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침입 시도는 실패했지만 경고의 종을 울렸다. 강민 모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이 사실은 나를 더욱 준수가 걱정되게 만들었다. 그는 직접 조사를 담당했고 많은 정보를 쥐고 있었으며 가장 공격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나는 준수를 불러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준수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저 그들 두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그 녹음 증거들이 가치는 있지만 그들을 탈세 혐의로 기소하기에는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서류와 장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준수는 자신이 넥스테크 회계팀에 남아있는 몇몇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교묘하게 시스템 감시가 뜸한 밤 시간을 이용해 회사의 내부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할 권한을 얻어냈다. 며칠 밤 동안 준수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수십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조용히 복사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의 끈기는 보답을 받았다. 준수는 서버에 숨겨진 파티션 안에 교묘하게 감춰진 두 번째 회계 장부 시스템을 발견했다. 이 시스템에는 넥스테크의 모든 실제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그들이 세무서에 보고한 아름다운 숫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지난 2년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체계적으로 탈세한 행위를 폭로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이자 강민 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치명적인 한 방이었다. 하지만 준수가 가장 중요한 증거를 찾아낸 바로 그 순간 적들도 냄새를 맡았다. 어느 날 저녁 준수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2대가 갑자기 그의 차를 길가로 밀어붙였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 4명이 내리더니 말없이 준수를 차에서 끌어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고 단지 그의 노트북을 박살낸 뒤 협박의 말을 남겼다. 이건 경고일 뿐이야. 내일이 아닌 일에 계속 코를 쑤시면 내 가족 모두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준수는 행인에 의해 갈비뼈 몇 개에 금이 가고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실려갔다. 나와 엄마가 급히 달려가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준수의 아내는 곁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다. 대표님, 그녀가 흐느꼈다. 제발요. 그냥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 너무 악독해요. 저희는 그냥 월급쟁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무사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준수의 충성심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미안해요. 나는 겨우 2단어를 내뱉을 수 있었다. 준수는 심한 고통 속에서도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런 말씀 마세요, 대표님. 이건 제가 자원해서 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당신과 아이를 걱정시킨 건 미안해.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아기 판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나는 서 대표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여전히 불타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대표님,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다른 곳에 저장해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의 다 이겼습니다. 다음 날, 나는 준수가 잠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먼 지방에 있는 처가로 피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의 작은 가족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강민 모자의 행위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졌다. 준수의 희생이 헛되어서는 안 되었다. 나는 저 악랄한 자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준수의 충성심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고 나는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준수의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달 후 그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고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강 변호사의 손에 들어오자 나는 이제 공개적인 공격을 개시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나는 여론과 재계로부터 강민 모자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큰 압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 국내 수백 명의 기업가와 최고 투자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경제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강민도 분명 참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초기의 잡음 이후 넥스테크는 여러 행사를 후원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 강민은 디지털 시대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주요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받았다.
이것은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길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포럼에 나타났다. 더 이상 배신에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뉴젠테크의 자신감 넘치는 여성 기업가로서였다. 나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개성 있게 짧게 잘랐다. 내 등장은 즉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그들은 나와 강민 사이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수군거리며 호기심을 보였다. 강민은 나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거짓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심지어 내게 다가와 사교적인 인사를 건네려는 듯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네, 지혜씨. 이런 포럼에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비즈니스 세계가 좁잖아요, 박 대표님. 나는 그의 못지않은 사교적인 미소로 답했지만 악수는 하지 않았다. 성공적인 발표를 기원합니다. 강민의 발표는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는 넥스테크의 성과와 야심찬 미래 계획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회사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그리려 애썼다. 그는 꽤 많은 박수를 받았지만 진짜 연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질의응답 시간에 몇몇 기자들이 평범한 질문을 한 후 나는 차분하게 손을 들어 질문할 기회를 요청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즉시 내게로 쏠렸다. 진행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내게 발언권을 주었다. 나는 통로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고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강민이 서 있는 무대를 똑바로 쳐다봤다. 안녕하세요, 박강민 대표님. 나는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뉴젠테크의 대표 서지혜입니다. 먼저 인상적인 발표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투자자분들께서도 매우 관심 있어 하실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주의가 최고조에 달하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최근 넥스테크가 공시한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이익 성장률은 매우 양호합니다. 하지만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이 급증하여 총 매출 대비 이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것은 다소 이상한 점입니다. 이 비용 구조와 해당 투자의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해 여기 계신 투자자 및 파트너분들께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질문은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넥스테크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다. 그것은 그들이 공시한 숫자의 진위성에 대해 큰 의심을 심어주었다. 연회장은 숨을 죽였다. 모두가 내 질문 뒤에 숨은 의미를 이해했다. 무대 위의 강민은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이 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더듬거리며 장기 투자 전략과 브랜드 구축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대답을 하려 했었지만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의 어색함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대답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평온하게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 질문이 남긴 여지는 엄청났다. 연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투자자들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다. 단 하나의 질문으로 나는 강민과 그의 어머니가 공들여 쌓아올린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넥스테크의 신뢰도는 재계 전체가 보는 앞에서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보였다. 경제포럼에서의 폭로는 넥스테크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다. 투자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끊임없이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으며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이 혼란 속에서 강민의 어머니 강 여사는 더 이상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증거와 여론이 내 편인 지금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리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내 어머니 윤희수 회장님을 겨냥한 악독한 심리 공격이었다. 강 여사는 내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놀랍도록 상냥한 목소리로 어른들끼리 이야기 좀 하자며 고풍스러운 찻집에서 단둘이 만날 것을 제안했다. 어머니는 나와 강 변호사와 상의한 후 그 제안을 수락했다. 어머니는 이것이 함정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저 교활한 늙은 여우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게 할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셨다. 찻집은 깊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은은한 침향만이 가득한 고요한 공간이었다. 어머니는 짙은 보라색 벨벳 한복을 입고 나타나셨고 그 모습에서는 기품과 평온함이 느껴졌다. 강 여사는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장은 꼼꼼히 했지만 피로와 분노를 감추지는 못했다. 윤 회장님, 오셨군요. 강 여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 자매가 이렇게 단둘이 앉아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맞은편에 앉으셨다. 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으시길래 직접 이렇게 저를 부르셨는지요? 강 여사는 차를 따르며 빙빙 돌려 이야기를 시작했다. 애들일 때문이죠. 젊은 것들이 혈기에 못 이겨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혜가 요즘 좀 과하게 구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는지. 지난번 포럼일 때문에 넥스테크가 입은 타격이 아주 큽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들으며 찻잔을 들 뿐 태연자약한 태도를 유지하셨다. 어머니의 반응이 없자 강 여사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찻잔을 세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바꿨다. 윤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따님, 좀 말리세요. 돈은 얼마를 원하든 우리 집에서 충분히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크게 만들면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도 죽는 법 제 말 뜻 아시겠지요? 모르겠는데요. 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제 딸은 그저 공정함을 되찾으려는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강 여사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비웃었다. 공정함? 이 세상에 절대적인 공정함이 어디 있습니까? 회장님이나 저나 다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설마 모르시진 않겠죠?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구석, 남들이 모르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법이죠. 회장님의 미래투자그룹은 100%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0년 전 제주도 부동산 프로젝트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때 회장님도 참 손이 빠르셨죠. 내부 정보 몇 개 덕분에 황금 같은 땅을 차지하셨잖아요. 만약 지금 그 일들이 언론에 터지면 회장님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사업 관행, 복잡한 인맥을 이용해 어머니를 압박하여 물러서게 만들려 했다. 그녀는 어머니도 자신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딸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계산을 잘못했다. 모든 협박을 들은 어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지 버튼을 누른 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은 여전히 밝았고 녹음 앱이 실행 중인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고맙군요, 강 여사님.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우리의 모든 대화, 특히 방금 하신 그 협박까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강 여사의 얼굴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당신 감히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말을 잘랐다. 방금 언급하신 사업건들은 저는 모두 합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어요. 캐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하지만 오늘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한 당신의 행위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었네요. 지금 걱정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인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친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복 옷고름을 바로잡으셨다. 오늘 차 맛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어머니는 유유히 자리를 떴고 찻집에는 넋이 나간 채 굳어버린 강 여사만이 남았다. 그녀는 손발을 떨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심리 공격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옥죄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늙은 여우는 스스로 파놓은 덫에 빠진 것이다. 강 여사는 극도의 공황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그녀의 마지막 자신감과 평정심마저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찻잔 세트를 산산조각 내며 집이 떠나가라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강민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겁을 먹고 달려와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끝났어. 다 끝났다고. 강 여사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절규했다. 그 여자가 전부 녹음했어. 감히 나한테 함정을 팠다고. 우린 이제 끝이야 아들아. 그녀는 강민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강민 역시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 최 부장의 녹음 파일, 준수가 찾아낸 이중 장부,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윤 회장님을 협박한 녹음 파일까지. 이 모든 증거가 합쳐지면 모자 모두 감옥에 가기에 충분했다. 어떡하죠 어머니? 차라리 제가 지혜 씨한테 가서 빌고 용서를 구하면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타고난 나약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빌어? 강 여사가 아들을 쏘아붙였다. 지금 빌면 소용이 있을 것 같아? 서지혜와 그 어미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줄 것 같으냐고? 멍청한 놈. 이제 길은 하나뿐이야. 무슨 길이요? 도망치는 거다. 강 여사가 이를 갈았다. 경찰이 닥치기 전에 여기서 떠야 해.
지분 다 팔고 돈 전부 빼서 해외로 나가는 거야.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절망 속에서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 황급히 세워졌다. 강 여사는 오랜 사업 인맥을 통해 몇몇 브로커에게 연락했고 보유하고 있던 넥스테크 지분 전부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급히 처분하기로 했다. 거래는 신속하게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동시에 강민은 회사와 개인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해외 계좌로 조금씩 옮기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강민은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초췌한 얼굴로 속삭이듯 통화만 했다. 배가 많이 불러온 유리는 강민의 변화를 느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짜증과 회피뿐이었다. 여자의 직감으로 그녀는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몰래 강민의 휴대폰을 보다가 유럽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 예매 문자를 보고 경악했다. 표는 강민과 그의 어머니, 단 2장뿐이었다. 유리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가 그저 버려질 장기짝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우리 쪽에서는 강민 모자의 모든 움직임이 손바닥 안에 있었다. 고향에 있던 준수는 여전히 믿을 만한 친구들을 통해 넥스테크의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대량의 회사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매각되고 거액의 자금이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을 감지한 준수는 즉시 내게 보고했다. 대표님, 아무래도 도망치려는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 준수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소식을 듣고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즉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답했다. 지혜 씨는 침착하게 있어요. 내가 즉시 우리가 가진 모든 서류와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나 결코 놓치는 법이 없지요. 그들은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겁니다. 밤이 도시에 내려앉았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강민 모자는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여행 가방에 현금 다발과 중요 서류를 급히 쑤셔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 밖으로 보이지 않는 법의 그물이 쳐졌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도시는 추적추적 비에 젖어들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종말을 알리는 슬픈 음악 같았다. 강민의 저택은 한밤중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강 여사는 계속해서 안절부절못하며 강민을 재촉했다. 서둘러라 아들아. 공항 갈 차가 곧 도착할 거야. 다 준비됐니? 네 어머니. 강민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방금 브로커와의 통화를 마쳤고 마지막 지분 매각 거래가 완료되었으며 현금은 비밀 장소에서 전달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모든 것이 그들의 절박한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들은 강 변호사가 그날 오후 내내 수사기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나의 지적 재산권 증거부터 허위계약서, 이중장부, 통화 녹취록, 그리고 강 여사가 내 어머니를 협박한 녹음 파일까지 사건의 전모를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방대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 뭉치는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환장과 재산 동결 명령이 긴급히 승인되었다. 강민과 그의 어머니가 돈과 서류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끌고 막 문을 나서 대기 중인 차에 오르려던 순간이었다. 2대의 경찰차가 조용히 멈춰서며 출입구를 막았다. 차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내렸다. 선두에는 근엄한 얼굴의 팀장이 서 있었다. 우리는 경찰청 수사팀입니다. 팀장이 모자 앞에 소환장을 내밀었다. 박강민 씨와 강정숙 씨는 넥스테크의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본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이 땅에 떨어지며 안에서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와 비에 젖은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은 공포로 커졌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천국의 문턱에서 무너져 내렸다. 강민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무슨 착오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강 여사가 겨우 말을 더듬었다. 우리는 선량한 사업가입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팀장은 더 이상 말없이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강민 모자는 당혹감과 무력감 속에서 차로 연행되었다. 동시에 다른 팀이 집 안으로 들어가 압수수색 및 재산봉인 영장을 집행했다. 저택 전체와 은행 계좌 주식 등 강민과 강 여사 명의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다. 법의 그물은
한치의 틈도 없이 조여졌다. 2층 창가에 서서 유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배를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민과 그의 어머니의 도주 계획에는 그녀와 아이를 위한 자리는 전혀 없었다. 그녀는 쓸모없어진 물건처럼 버려진 것이었다. 이제 한때 사랑했던 남자와 두려워했던 여자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유리는 끝없는 공허함과 절망만을 느꼈다. 강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엄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기쁘거나 통쾌하지 않았다. 마음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내 인생에 폭풍우 치던 한 장이 마침내 넘어간 것이다. 모든 은원과 증오는 오늘 밤의 비가 깨끗이 씻어내린 듯했다. 그 후 몇 달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이었다. 넥스테크 사건은 그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가 제공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로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음모의 전모를 밝혀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내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얼굴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단지 강 변호사의 전원과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 법정에서 명백한 증거들 앞에 강민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어머니를 도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부채를 만들었으며 이혼 후 재산을 강탈하려던 계획까지 모든 범죄 행위를 자백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죄를 어머니의 사주와 압박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때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대표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약하고 비참한 죄수만이 남아있었다. 반면 강 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강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함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녹음 파일은 조작되었으며 장부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검찰이 그녀가 내 어머니를 협박한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때까지 억울한 피해자 연기를 계속했다. 장엄한 법정 한가운데서 자신의 거만하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서야 그녀는 비로소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다. 최종 판결은 사기, 횡령, 탈세 혐의로 내려졌다. 주범인 강 여사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강민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여 공범으로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관련자들도 각각 응당한 처벌을 받았다. 내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키웠던 정신적인 자식, 넥스테크는 이제 빚과 비리로 얼룩져 결국 파산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내 마음에는 승리자의 기쁨이 없었다. 단지 비극으로 끝난 아름다웠던 첫사랑에 대한 그리고 착각 속에서 흘러가 버린 청춘의 세월에 대한 아련한 슬픔만이 남았다. 재판이 끝난 일주일 후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준수의 가족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차를 몰았다.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한 충직한 비서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준수의 작은 집은 푸른 논밭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도시의 숨막히는 공기와는 달리 공기는 맑고 평화로웠다. 준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의 미소는 순박하고 따뜻했다. 준수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그는 훨씬 건강하고 즐거워 보였다. 나는 작은 선물과 감사금을 준비해 갔지만 준수 부부는 극구 사양했다. 대표님, 이러지 마세요. 준수가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정의를 믿고 대표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 이기신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다시 뉴젠테크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일이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골 밥상을 나누었다. 준수 부부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후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의 정, 충성심, 그리고 선량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행은 내 마음속 마지막 앙금까지 씻어내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주었다. 1년이 흘렀다. 폭풍우 치던 그 밤 강민과 그의 어머니가 경찰차 사이렌 소리 속으로 사라지고 내가 엄마 집 창가에 앉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한숨 쉬었던 그날로부터 시간은 많은 것을 치유했지만 흉터를 지우지는 못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흉터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법을 배웠다. 내 인생은 고통에서 멈추지도 배신으로 끝나지도 않았다.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내 두 손과 머리로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비좁은 방에서 나와 준수,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시작했던 작은 회사 뉴젠테크는 이제 기술 업계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었다. 초창기,
우리는 컵라면으로 밤을 새우며 코딩에 매달렸다. 첫 계약을 따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들 앞에서 수없이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때로는 냉정한 거절에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최고의 정점은 올해의 기업인 시상식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커다란 무대 위에서 나는 흰색 정장을 입고 굳건히 서서 장관의 손에서 크리스털 트로피를 받았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강민의 그림자가 아니었고 대표의 아내라 불리기 위해 남자 곁에 서 있지도 않았다. 나는 서지혜, 스스로 일어선 기업가,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한 명의 여성이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나를 한국기술업계의 부활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런 헤드라인이 아니었다. 객석에 앉아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보내던 준수의 모습. 그리고 조금 더 먼 곳에서 묵묵히 동행해준 옛 친구 현우가 짓고 있던 따뜻한 미소였다. 또 다른 전환점은 넥스테크가 법원으로부터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 청산 명령을 받았을 때 찾아왔다. 공개 경매장에서 나는 맨 앞줄에 앉았다. 옛 경쟁자는 이제 폐허가 된 이름으로만 남아있었다. 내가 한때 잉태했던 관리 시스템의 원천 특허가 경매에 나왔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번호표를 들어 올렸다. 경매장은 술렁였다. 결국 합리적인 가격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사들였다. 소유권 증서가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원이 닫힌 것이다. 내가 배신당하고 모욕받았던 넥스테크는 공식적으로 과거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창조했던 정신적 산물은 이제 그것을 낳은 창조주의 손으로 돌아왔다. 통쾌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평온해졌을 뿐이다. 오래된 문 하나가 닫히고 새로운 문이 찬란하게 열렸다. 어느 여름날 오후 친구 병문안을 위해 산부인과에 들렀다가 우연히 유리를 마주쳤다. 그녀는 복도에 앉아 포동포동한 사내아이를 안고 있었다. 더 이상 화려한 옷은 없었다. 유리는 헐렁한 셔츠 차림의 수수한 모습이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만큼은 더없이 부드러웠다. 유리는 고개를 들다 나를 보고 멈칫했다. 더 이상 오만함도 도전적인 눈빛도 없었다. 상처받고 홀로 남겨진 젊은 엄마만이 그곳에 있었다. 지혜씨.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입술을 오물거리며 꿈을 꾸는 듯했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증오가 사라졌다. 나는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과거의 더러운 음모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괜찮아요? 내가 물었다. 유리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죄송해요, 지혜씨. 모든 게 너무 늦었어요. 전 그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을 뿐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용서는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증오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었다. 지난 일은 다 지났어요. 유리 씨, 아이 잘 챙겨요. 아이에게는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아는 엄마가 필요하니까. 유리는 아이를 꼭 껴안고 오열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걸음을 옮겼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또 다른 어느 날 오후, 나와 현우는 동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지고 있었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시원한 물결을 느꼈다. 현우는 말없이 내 곁을 걸었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나는 평온함을 느꼈다. 지혜야.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만약 언젠가 네 곁에 누군가가 함께하길 원한다면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 나는 현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온화하고 단단했다.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아직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게는 친구가, 인생의 동반자가, 그리고 기댈 수 있는 평온한 어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나란히 긴 모래사장을 걸었고 두 쌍의 발자국이 남았다. 눈앞에는 광활한 바다와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을 알리는 여명으로 붉게 물드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서 강렬한 믿음이 솟아올랐다.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존엄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지킨다면 여자는 언제든 다시 태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